수처작주라는 말이 원래는 불교 용어랍니다. 그래서 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인 혹은 주인공처럼 살아라 뭐 그런 뜻이라는데요. 전세에 살든 월세에 살든 자가에 살든 어디에 살든 다 주인이다. 뭐 그런 주거 중립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뜻으로 좋은 것 같아서 빌려왔습니다. 통신에서의 망 중립성이나 교통 중립성의 개념이랑 좀 연관해서 이해하시면 편하실 텐데요. 저는 뭐 꼭 점유 형태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건축의 형태까지도 좀 염두에 둬서 어떤 마을에 살든 어떤 건축 형태에 살든 크게 이렇게 차별받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하고자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. 공공주택을 찬성하는 분들이나 반대하는 분들이나 다 이거를 자가 소유랑 대립되는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세요. 그게 아니다. 이게 사실 자가 소유랑 대립되는 게 아니라 민간 임대랑 대립되는 거다. 그러니까 임대료가 비싸고 거주 기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그 민간 임대에서만 있으면 내가 자가 마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. 버스 전용차로도 그런 거죠. 그게 있으면 당장은 길이 좁아진 것 같지만 그게 있어야 내가 운전할 때도 더 편한 거거든요. 버스 전용차로가 없으면 너도 나도 다 차를 사겠다, 차를 몰고 나오겠다고 하면 길은 더 막히겠죠. 그래서 공공주택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언젠가 내가 집을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지만 당장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.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공주택이나 사회주택은 버스 전용차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좀 우리가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전세도 과거에 도시화가 계속되고 집을 계속 옆에서 짓고 이럴 때 이게 작동하던 거거든요.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로 받는 게 수익률 차원에서는 더 유리하지만 굳이 목돈을 받았던 이유가 옆에 집이 하나 또 생기고 있는데 내가 요 집 하나 놓고 월세 받는 것보다 당장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목돈을 받아서 집을 한 채 더 사두면 나중에 시세 차익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세를 했던 거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금융, 새로운 어떤 행정 제도가 필요한 거죠. 그런 면에서 또 빚내서 집 사라라는 말도 좀 이제는 위험한데요.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 때도 뭐 이제 대출 규제 한도를 풀어달라. 내가 이 집값이 너무 비싸서 30년을 저축해도 이게 살 수 없는 가격이 돼버렸다. 그러니 LTV 50%, 집값의 50%만 빌려주지 말고 80%, 90%를 빌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어요.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근데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어떤가요? 내가 30년 벌어서도 못 사는 집값이라는 얘기는 이걸 내가 대출 받아서 사면 30년 벌어도 다 못 갚는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결국 집값이 오르면 그걸 팔아서 갚겠다는 건데 그러면 계속 집값이 올라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조카 세대는 이제 40년 벌어도 못 사는 집값이 될 거고 자식 세대는 50년 벌어도 못 사는 집값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그나마 나는 괜찮은데 중간에 금융위기가 와서 뭐 가격이 폭락이라도 하면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이제 집 뺏기고 쫓겨나든가 사회 전체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미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경착륙시킬 수가 없다면 이제 지분 공유형이라든가 지분 적립형이라든가 이런 좀 하이브리드적인 소유 관계가 결국은 좀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아닐까. 지분 공유형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분을 같이 나눠 가지자는 건데요. 집값이 예를 들어 6억이면 토지 가격이 3억이고 건물 가격이 3억일 때 이제 그거를 반반씩 혹은 뭐 몇 대 몇으로 나누자는 거죠. 그래서 5대 5로 나누면 내가 3억 원만 내고 토지하고 건물의 지분을 반씩 가지는 거예요.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 집값이 오르건 내리건 이익이나 손해를 또 5대 5로 나누면 되는 거죠. 근데 내가 이거 빚을 다 지고 다 사서 이익을 다 가지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는데 그렇게 빚을 내서 이제 대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오히려 요 반만 내고 지분 사용료는 아주 적은 요율 뭐 국채 이자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를 들어 책정한다던가 해서 그러면 일단 들어가서 내 집이니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전세 가격보다도 오히려 쌀 수도 있어요. 전세 가격은 보통 집값의 뭐 7, 80%까지 가니까. 근데 전세랑 다른 점은 내가 무기한 거주할 수 있고 시세 차익도 일부는 공유할 수 있다. 이런 점에서 전세하고 일부 자가보다도 유리하다고 생각해요. 지금의 공공전세주택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. 근데 오히려 공공전세는 입주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이 공기업의 부채가 되거든요. 근데 지분 공유주택은 집값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공공은 나머지 50%에 대한 자산을 확보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장부상으로는 자산 가치를 또 가지게 되니까 그리고 공사비도 어느 정도는 다 회수를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이제
그 장기적으로 이걸 받는 약간의 이 어떤 금융적인 지원만 있으면 오히려 지금의 임대주택 혹은 공공전세보다 훨씬 더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 거예요. 지분을 공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아직 좀 많이 낯설고 외국에서도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경제가 발전할수록 집값은 더 많이 비싸지는 게 어떻게 보면 필연이잖아요. 이 경제활동의 가치가 토지에 반영이 되면서 집값이 비싸지는 이 어떤 한계점에 온 상황에서는 다들 고민이 비슷한 거죠. 그래서 에쿼티 쉐어라는 개념으로 돈을 빌려줘서 사라가 아니라 같이 투자하자는 개념으로 외국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. 전세라는 거를 인위적으로 없앨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저는 이게 이제 뭐 달리는 자전거를 쓰러뜨리자가 아니라 이 달리는 자전거가 멈추면 쓰러진다. 그러면 이제 새로운 비이클이 필요하다.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아까 지분 공유형 같은 경우가 사실 5대5로 집값을 나누면 지금의 전세 보증금보다도 쌀 수도 있죠. 그리고 전세보다 좋은 거는 내가 무기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고 시세 차익도 일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다음 입주자도 또 저렴한 가격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고 그런 게 이제 어떤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해요.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흔히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자가 소유율이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아요. 그 얘기는 이제 세입자가 마음 편하게 사는 나라가 복지국가라는 얘기죠.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경제가 발전하고 할수록 이 가치가 토지에 반영이 되면은 집값이 오르는 어떤 기울기가 소득이 오르는 기울기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떤 필연적인 것 같아요. 도시에 살려면 일부 계층은 자가 소유를 할 수 없는 게 필연인데 이제 모두 다 자기 집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꿈이다. 자기 집을 가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불가능하다. 그런 전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원래 이제 건축과를 다니다가 이제 철거촌에 가서 이제 좀 보고 이 집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데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된 거죠. 사회주택이 많이 있다는 네덜란드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 임대주택, 사회주택에 사는데도 평균 거주기간이 11년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정도 오래 사니까 건물도 이렇게 벽지라던가 창틀 이런 걸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빌리면서 그러니까 임대료도 싸죠. 그리고 그걸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내가 붙일 수가 있어요. 2, 3년 살다가 쫓겨날 것 같으면 그렇게 내가 할 수가 없죠. 그럼 11년씩 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가 거주자도 평균 거주 기간이 7년인가 그렇다는데 하자가 나오거나 하면은 이게 혹시 집값 떨어질까 봐 쉬쉬하면서 살고 막 고치고 막 이러면은 그렇게 해서 7년 사는 한국의 자가 소유자와 11년 동안 살면서 내 마음대로 꾸미고 사는 네덜란드의 임대주택 거주자하고 누가 진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중요한 건 내 집의 소유권이라기보다 내 집처럼 사는 주거권이 아닐까. 집은 사는 것이 아니고 사는 곳이다라는 얘기도 사실 약간은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이 집 하나 짓기 위해서 건축가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땅은 정말로 이 자연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은 정말로 인간의 노동이 들어가는 재화인데 이게 그냥 단순히 수도, 전기 같은 공공재처럼 접근해도 안 되고 급식이나 교육 같은 좀 국가 서비스처럼만 접근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당연히 일반 상품처럼 접근하면 더더욱 안 되는 그런 아주 좀 복잡하고 중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이 시세 차익에만 기대는 구조에서 좀 벗어나는 면을 저는 좀 탈상품적이어야 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자산이 꼭 내가 이제 투자하고 팔고 하는 자산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근거지 지상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되던 외국처럼 무기계약으로 살면서 원하는 만큼 살 수 있게 되던 그게 다 일종의 자산이니까 탈상품적인 자산화 어떻게 보면 형용모순 같지만 우리 미래의 주택은 탈상품적인 자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기존의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 재개발을 언젠가는 다들 해야 될 테니까 그때 이제 용적률을 좀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대지 지분에 공공이 들어가는 거죠. 용적률이라는 건 토지를 수직적으로 늘려주는 거잖아요. 토지를 수평적으로 늘리는 거는 간척 사업이죠. 근데 간척 사업을 하면은 처음에 그 원래 시작했던 땅의 주인이 그 간척지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왜 용적률을 늘려주면 이 땅 주인에게 돼야 될까요?
그 용적률이 법정 용적률까지는 원래 땅 주인에게 뭐 되는 걸 저는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 이상 올려주게 된다면 이건 공공의 것이 되어야죠. 그러기 위해서 지하철도 더 만들고 도로도 더 넓히고 상하수도 용량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그 늘어난 용적률만큼 예를 들어 50%고 원래 250%짜리 지역이었으면 그럼 6분의 1은 공공 지분이 되면 그만큼 6분의 1의 땅을 공공이 공짜로 생긴 것만큼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그 생활 SOC도 그러면 지역사회 개방하게끔 만들 명분이 공공이 지원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. 지금의 행정구역도 다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좀 더 생활권 단위로 너무 큰 인구 1,000만 명씩의 광역이 아니라 뭐 한 400만 명 정도씩의 어떤 생활권이 하나의 광역이 되고 그런 행정구역이 사실 이런 주택 정책이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주택의 경우는 내가 이제 전세에 살던 자가에 살던 월세에 살던 원하는 기간만큼의 거주권이 보장이 되고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임대료가 인상이 되고 임대료가 오르는 거는 뭐 물가가 오르거나 하면은 뭐 어쩔 수 없겠죠. 그런데 바라기는 시세 차익이 있어야만 작동하는 구조는 이제 언젠가는 무너질 바벨탑을 쌓는 거라면 그게 없어도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주거비가 예컨대 소득의 4분의 1 혹은 5분의 1을 안 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. 이제 앞으로의 인구 변화나 경제 구조나 우리의 시대적 과제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히 환골탈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